네, 추석 연휴 앞두고 우리 함께 종가를 지키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의 시선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인천공항 사진을 봤는데요. 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식시장 종가 마감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더 꼼꼼한 전략 저희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양전을 한 상황인지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사실 어제 장 마감 때 외국인 갑자기 들어주면서 코스피에 있어서도 힘을 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마감 전에는 어떠한 포지션이 현명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시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덕호 대표님 오늘 무엇을 유의해서 오늘 3시 30분까지 저희는 지켜봐야 하는 장인 거예요? 사실 뭐 딱히 지켜볼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장 마감 때 이제 변동 매매가 나온다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양전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아침만 하더라도 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머니터를 비롯해서 뭐 많은 방송사들이 장 초반 좀 불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명절이 좀 있거나 아니면 휴장일이 굉장히 좀 긴 시점에서는 결국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또 특히나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선택을 계속 미루던 분들이 결국 막판에 물량을 쏟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특정 시간대 좀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는 뭐 이렇게 명절 주다.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이렇게 항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물으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지금 좀 덜 먹더라도 매도를 하셔서 이걸로 조카들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시면 좋은 삼촌, 좋은 고모가 되는데 괜히 이거를 좀 이거 명절 끝나고 더 올라가게 했다가 이게 또 마이너스 나버리면 용돈도 적게 챙겨주는 좀 나쁜 사람 된다는 그 죄책감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은 그러니까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변동을 위쪽으로 키웠었던 쪽에서는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장 막판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 플러스권이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관점도 열어놓고 고심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차익을 못하는 쪽도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가 아닐지. 외국인 순매도 탑 10입니다. 지금 외국인이요. 7거래를 연속 빼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익히 들으셨겠지만 프랑스 쪽에서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추석 전까지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요님께 반도체주 전반적인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차 전지 때도 고점을 만들었다가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는 근데 다르지 않을까? AI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사실 끌어줬었는데 그래서 조금 밀릴 때마다 담아가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기간인 걸까요? 일단 반도체는 구분할 게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HBM과 여타 다른 반도체는 구분하자. 지금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DRAM 이런 거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DRAM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결국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올라갈 만한 트리거를 찾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HBM은 왜 흔들리시죠?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HBM 나쁘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뭐 얼마 전에 잭슨왕이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 HBM 얘기하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자 제가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저는 HBM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오래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주가가 25만 원 갈 때 33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쭉 빠져서 다시 저기 15만 원 저기 뭐 12만 원 나오니까 15만 원에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20만 원 가가지고 그때 저랑 얘기하셨죠. 이제부터 다시 갑니까? 아닙니다. 파십시오라고 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수급 논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는 지금 그 15만 원대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려왔고 지금 현재 저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충분히 수익 구간인데 HBM이 흔들린다. HBM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마이크론하고 HBM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업계에 있어서의 그 하는 일에 대한 팩트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 현재 HBM은 지금 없으면 못 파는 건데 더군다나 HBM에 대한 여러 가지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올여름에 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 그 못 만들어내고 있죠. 심지어 애플조차도 자신이 반도체를 갖고 있어요. 애플 반도체라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성능이 아직까지 완전히 못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내년 정도 되면 다들 지금 하는 얘기들을 성공하겠죠. 시간이 문제이지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왜 흔들리시죠? 저는 흔들리는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시세를 본 게 아닙니다. 팩트를 본 거죠. 네. 팩트를 보고 있는데 시세가 빠진다? 사자. 팩트를 보고 있는데 시세가 올라간다? 팔자. 였지. 올라가면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영원히 추적 매매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하자면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빠지는데 하이닉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최근에 반등을 이용해서 10% 정도 수익 난 분들이 안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 그럼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TV 토론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죠. 해리스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보다는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출근하게 되면 뭐가 있죠? 금리 결정이 나죠. 금리 결정이 어떻게든지 날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굳이 팔고 갈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의 베팅의 성격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그 파월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결정이 이 대세를 바꿀 정도라면 지금 파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대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좀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럼 변동성을 주냐 안 주냐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하방 변동성을 준다라면 각오해야죠.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반면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파월이 얘기했다라면 목요일날 갭으로 뜰 겁니다. 네. 그럼 그때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약간의 밑으로 갈 변동성을 내가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면 어쨌든 금리 결정 이후에 8월의 발언의 긍정지에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라면 저는 당연히 이번에 베팅 들어가야죠 오늘.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팩트다. 지금 주가에 너무 마음을 주고 있다면 팩트도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캔들 차트 고환자죠. 혼마의 일화가 떠오르네요. 흔들리는 건 깃발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라는 그 스님이었죠. 그 이야기가 지금 반도체주에게도 좀 같이 빗대어서 생각해 볼 지점에 놨습니다. 하방 변동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실익이 더 크다면 사실 고민되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HBM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많이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 삼성전자는 하방 변동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일전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아이폰 출시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핵심적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부분까지 이제 폭넓게 여러 섹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것으로 베팅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이 나왔죠. 나오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아이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박살날 정도의 어떤 충격 여파를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삼성전자는 이미 생성형 AI폰을 상반기 때 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지금 추격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애플 전략을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주가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주가가 훼손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훼손된 거지 여전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AI 경쟁력 그리고 애플에 대한 애플의 아이폰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 두 가지 제품의 정확한 비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차영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종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각자가 잘하는 구간들이 다르죠. 똑같이 달리기를 한다라도 누구는 마라톤에 강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100m 달리기에 강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로 이거를 번트 전략으로 강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손절매에 자신 있다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오늘도 배팅이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내가 정말로 꾸준하게 매집 전략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어차피 매집 전략인데 상승할 때는 더 꾸준하게 매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만을 놓고 우리가 반도체를 본다라는 것은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코스피의 벤치마크 역할을 항상 해줬던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빌미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신다? 반만 사십시오. 반? 네. 어차피 살 게 나는 10%를 더 추가로 살려고 했다. 5% 사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만약에 하락폭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현금이 여러 개 없는 게서 고민된다. 그러면 안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정말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FOMC의 충격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만약에 매수가 좀 어렵다. 내가 지금 이미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오버행잉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FOMC 결과가 좋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오히려 더 빚을 내서 산다? 오히려 발표 이후에 조정 이후에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의 현금 여력과 그리고 FOMC 관련해서 맞이하게 될 장 그 변동성 감안이 가능하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은 시간이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해 보였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유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종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소부장주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전략 받고 있는데요. 차 의원님, 여전히 지금은 SK 하이닉스 필두로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장이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가 페이스메이커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부장은 좀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그러면 네 말대로 자리를 잡는다라면 조만간 자리 잡겠지. 그러면 소부장이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폭이 더 크지 않을까? 변동성.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변동폭이 한 3을 보이면 소부장은 한 10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소부장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논리죠.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그 꽤 적절한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사이클과 소부장 사이클을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동행했어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부장이 수혜를 봤었죠. 또 올해 그 단락이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냐면 HBM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 주가를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부장이 생각만큼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투자가 과거 사이클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소부장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적들이 좀 웬만큼 좀 따라오는 기업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실적에 대한 자, 우리가 소부장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막대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반기만큼 하반기에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한번 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소부장은 약간 좀 지켜보자.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라고 되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권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지켜보자. 단 바로미터는 어찌됐든 형이 먼저 자리를 잡아주면 동생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동생을 지금 고민한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중에서 장비보다는 우리 그 기업 투자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장비를 한 번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모품 쓰는 거죠. 소모품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화장품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바르고 저녁 때 지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휴대폰을 한 번 사면 언제다 2년 동안 꿋꿋하게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전공정이 됐던 후공정이 됐던 그 소모품과 그 제조공정 과정에서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들, 소모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HBM 트리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형님 대비해서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 차 의원님 표현을 빌린다면 치킨을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에 있어서 조금 역할을 해주는 쪽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거래대금 상위 넘어가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비만주도 좀 이름을 오늘 올렸죠. 비만주도 보이고 또 유한 양행이라든지 개별 바이오 종목들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바이오주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또 흐름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일단 FOMC 이후로 확실히 살아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 호재라는 인식은 누구나 있었고 그 덕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석 전 지금 오늘 종가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전략은 어떤지 아니면 차라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은가요? 저는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2달 연속 지금 계속 이렇게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났죠. 네. 파티가 끝난 곳에서는 먹을 게 남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순환매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럼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갔던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미 소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뭐 금리 인하가 실제로 결정이 됐으니 당장 기업들이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여력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미 지금 기업들도 사실은 대출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FOMC 때 결정이 되고 났을 때 뭐 혹여나 B컷이 된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결국은 어떻게 받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베이비컷보다는 B컷이 좀 더 경기 경색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드리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또 상대적으로 성장주였던 이제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금융주들 다시 이제 매수가 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추석 전 매수보다는 오히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 차라리 결과지가 이제 답안지가 공개됐을 때 그때 채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답안지를 보고 그때 따라 붙는 전략 조금 더 촘촘히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을까? 일단 추석 전에 좀 저희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 유럽 종양학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도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던 비만 사실 추세 훼손 없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쪽은 여러분 비만입니다. 아니면 CDMO 때는 차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삼바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플랫폼 쪽은 얘기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가 매력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진짜 머리를 막 굴려도 어디가 더 우리가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금 내에서 이 시간 대비 가장 뚜렷한 성과를 원하는데 바이오가 더 좋더라고 하면 지금 어디가 조금 더 기대감이 있을까요, 위원님? 저는 이 제약바이오를 다룰 때마다 항상 예. 긴장을 합니다. 왜요? 비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까봐 최근에 몇 번 질문이 피해갔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오네요. 네. 자, 제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요.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죠. 자, 추석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리 인하 폭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복잡합니다. 그럴 때 가장 이 막 혼자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럽지 않은 걸 찾는 게 가장 좋겠죠. 혼란스럽지 않은 게 저는 생명보험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표 갖고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38명의 대의원 중에 270석을 얻어야 되는데 한 명을 더 얻냐 안 얻냐라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생물보험법을 통과시켜줬어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것을 반대했다라면 하원 통과 못했죠. 그러면 이것도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다라면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공화당이 대통령이 돼도 생물보험법은 유지. 민주당인 해리스가 생물보험법 하더라도 유지. 이렇다라면 저는 뭐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삼바 이런 거. 그러니까 불안한데 내가 뭐라도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타고 묻어두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안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 두 번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폭풍을 다 뚫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막 쫓아다니면서 매매 발빠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 머리 아프고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안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MO 쪽이 오히려 타격이 덜 할 수 있다. 이런 뭐 매크로 상황,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상황에서 오히려 가는 방향이 확실한 쪽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삼바는 오늘도 플러스권을 비만 치료제는 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약이라 그것도 네.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월 200인가요? 아니요, 이제 여기 이제 한미에서 나오겠죠. 한미에서 나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육량 살려주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제약사 파이팅! 우리 차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챙겨보겠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현대차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현대차를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기관 순매수 탑10 현대차 같이 보입니다. 모두 4위권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거 먼저 차 의원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GM이랑 손잡았고 친구 됐어요.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파급력을 그래도 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익이 현대차에게는 확실히 미국에 조금 더 입김이 세졌다라는 측면에서 좋게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굉장히 저는 파급력이 이건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봅니다. 핵폭탄이요? 네, 일단 지금 MOU인데요. MOU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은 그런 거죠. 서로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개발해서 신차 모델을 해서 공동 개발이지만 맞아요. 하나는 GM 모델 달고 하나는 마크를 서로 달리다는 거예요. 네. 같이 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각자 모델에서 약간의 미묘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플랫폼을 통합했잖아요. 플랫폼을 통합했다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제네시스하고 K9이 밑에 뚜껑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네. 그게 플랫폼 통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 개발이 훨씬 더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들 살 수 있고 또 공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이런 동맹이 이루어졌을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좋아하시면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보는데 반면에 워낙 센 사람이 있으면 밑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맹이 되는 거죠. 자, 삼성증권에서 지금 리포트를 계속 현대차 관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저는 유심히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캐즘 상태잖아요. 캐즘인데 누군가 자동차를 살 거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화석연료차가 현재 그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대 차가 전 세계에서 팔린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 100만 대 중에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는 걸 바랬는데 지금 100만 대 중에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는 게 멈췄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팔리는 차는 뭐다? 하이브리드라든지 화석연료차다라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MT에서 항상 또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부분들,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GM과 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강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 경쟁자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강한 게 아니라 둘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이게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꽤나 영향력을 크게 보고 계십니다. 오전을 좀 고점으로 만들어놨다가 오늘 또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연휴 전이라 그런지 일단 1%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 법인 여기에 더해서 밸류업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일단 오늘 김덕구 대표님 강한 쪽은 현대차보다 오히려 부품탄이었던 것 같아서요.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부품주에 오히려 더 쏠리네요. 이건 어떤 성격으로 바라보시고 역시나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차익해야 하는 관점일까요? 오랜만에 상승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쵸. 물론 이제 현대차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예. 인도 법인도 상장도 맞아요. 있었고, 기업 밸류업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유럽 점유율도 굉장히 높았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차 의원님 발언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형님이 가는데 동생들이 좀 더 반등이 빠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이 잘 간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뭔가 좀 까불어도 얘가 좀 잘 되면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일단 지금 GM이랑 공급사 부분들을 합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급망을 합작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현대차에 납품하던 기업들이 고스란히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기존에 거래해왔던 기업들과는 좀 거리를 좀 멀리 둘 수 있는 이런 위기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리인데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받아들인 시장의 반응은 일단 공급망의 확대는 기회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찐수의 관점에서는 오늘 또 부품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돼서 현대차가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도도 한번 열어볼 수는 있겠다라고 저희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밸류업 키워드는 좀 센 게 아닐까 싶거든요. 차 의원님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국내 매크로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벤트는 밸류업 지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밸류업 지수의 중심은 금융주와 현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가 지금 모멘텀을 또 세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밸류업 수혜주 단으로 넓혀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연휴 이후에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밸류업만 관점에서 본다라면 밸류업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입니다. 한 달에 10kg 못 빼죠. 서서히 빼는 거죠. 밸류업이라는 건 체질 개선이 밸류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밸류업을 가지고 지금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이게 벌써 상반기부터 나왔던 거라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밸류업은 결국 배당의 증가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벤트가 연말이니까 연말이 곧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밸류업에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석 끝나고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면 차라리 ETF를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TF요? 지수가 나오면 ETF가 만들어지거든요. 지수가 나오면 ETF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가 나왔었냐면 배당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독려하면서 그때 뭐가 나왔냐면 배당 지수가 나오고 배당 펀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됐었는데 그때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을 개별로 투자하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우리가 뭐 여러분들 주위에 5명이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애는 몰래 치킨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더 열심히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합으로 몇 킬로 뺐느냐를 보는 게 낫겠죠. 그게 ETF입니다. 따라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투자가 안 들어가신 분들은 추석 이후에 지수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ETF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선 또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있는데요. 김덕구 대표님 이제 오늘의 이런 빨간 양봉은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일단 뭐 기존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경기 회복을 꽤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보통 이제 조선주 쪽의 이슈를 보면은 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선박, 그러니까 주요 이제 LNG 선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즉 경기가 안 좋은 흔히 말하는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처럼 그만큼 이제 지금 소주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배 만드는 게 뭐 종이접기 하듯이 뭐 1년 안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몇 달,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이거를 실제로 용살까지 하는 데까지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거는 오히려 긴 호흡을 봤을 때에 대한 매수의 관점이지 단기적 차익에 대한 매매를 위해서 접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매집 관점으로 계속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장기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레포트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급등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도 긴 호흡이라는 키워드 같이 저희 전달 받았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명절 푹 쉬셔서 또 저희에게 좋은 프로의 시선 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